몇 번 해봤는데 저는 형사 모의 재판을 했을 뿐 헌재 모의 재판은 못했고 얼마 전에 실제 헌재에서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하자면 이제 귀감을 삼기 위한 그런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일들을 준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준비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본을 살짝 봤습니다. 살짝 봤는데 이게 어느 판사가 쓴 건지 어느 검사가 쓴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잘 썼습니다. 쟁점도 잘 잡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헌법재판의 문제점 아픈 것들을 잘 지적했습니다. 너무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에 대해서 절대로 감사 축사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해준 것 자체를 축하합니다. 축사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축하고 사를 하고 초등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뜨거움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모의 재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의 재판을 소환해주신 박주일 변호사님께서도 짧게 축사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일입니다. 사실 이 재판과 대한민국의 시국선의 시작은 여기 있는 국회적 변호사인 김효은 양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자료를 좀 달라는 그 이메일을 보고 이 친구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박준영 학생과 이 김효은 학생 그리고 국민대 학생과 유학생이 와서 이제 2월달에 대한민국을 흔든 대학생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2월 10일 날 시작해서 3월 1일 날 피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플랜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울렸고 저는 대한민국에 일어난 그 부정선거 때문에 너무나 큰 실망을 했고 이 썩을 대로 썩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되게 절망에 빠졌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희망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친구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다시 바꿀 수 있는 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작은 모의 재판이지만 이 흐름 역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는데 정의롭고 진실된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이 탄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또 배우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으로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울림이 대한민국을 크게 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헌법재판 주최한 제가 개의사하고 모의 헌법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재판관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탐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이고 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권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 헌법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함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관한 이유는 단순히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최후의 도로로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우리는 헌법이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통치하는지, 그리고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칙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을 맡아주신 분들은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헌법적 원칙을 적용하는 법적 판단자의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입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에 관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에 정한 기준에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법이 단순한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의 원칙을 지켜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문제들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경험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소화하는 것이 단순한 법률가들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민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책무임을 배워야 합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 주시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모의 헌법재판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KC100, 한국보수연합, 자유변호사협회, 자유대학, 탄핵을 반대하는 연세인,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인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이번 모의 헌법재판은 사실에 기반하여 각색을 이루어진 점 1. 안내드리면서 이제 본 모의 헌법재판의 개정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헌나 8 대통령 탄핵 사건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소추위원 나오셨습니까? 김효은님, 의석영님, 최준선님 다 나오셨죠? 한 분이 안 계시는데? 네? 아, 그래. 나중에 오면 연락해 주십시오. 피청구인 측에도 나오셨습니까?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유창동님 나오셨습니까? 예. 또 김예수님도 나오셨습니까? 아, 그래. 감사합니다. 혹시 뭐 꼭 소개해야 될 분 있습니까? 누가? 아, 그래. 본인, 누구시죠?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변론을 하고, 그리고 증인 신문 시간을 갖고 그 뒤에 최종 의견 진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변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3일의 아침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였고 국민들은 일상처럼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은 명태군 휴대전화 행방 논란이었습니다.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우리 기업 4곳이 포함되었고 대한민국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된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본론과 관련된 얘기는 가급적 최소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평화로운 날 그날 밤 평화가 깨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국회 본청까지 진격해 들어온 계엄군을 막아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께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강한 열망으로 인해 우리는 피청구인의 독재기도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 덕분입니다. 내란 전 국민의 힘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파괴하고 유린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습니다.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만큼의 사회적 혼란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역시 위반되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의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이를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국무회의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까지도 모두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은 오직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를 무장 병력으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 내란입니다. 넷째, 피청구인은 헌법상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포구령 1호 제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7조 제3항 어디에도 국회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고령은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를 명백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피청구인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였으며 극소수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 부정선거라는 허구적 망상에 사로잡힌 채 대통령 관저에 농성하며 국가를 마비시켰으며 이로 인해 무력 충돌의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지경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그는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파면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로 지켜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진행하기 전에 보통은 이제 이 안에서는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유민주법정에서는 촬영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촬영하십시오. 나중에 퍼나라도 좋습니다. 혹시 뭐, 국회 측 대리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사건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및 그 위법성을 쟁점별로 검토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비상경 선포 행위와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의 국헌 문란 행위는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상경 선포 행위. 둘째, 국회 공세 및 침입 행위. 셋째, 군 병력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 행위. 넷째, 기업 포글령 선포 행위. 마지막으로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헌 문란 행위가 왜 중대한 위헌 행위인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을 특정 개인이나 한 국가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국가기관 간에 배분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원리가 바로 헌정 질서입니다. 이 헌정 질서를 침범하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위한 위법성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존재. 둘째, 병력 투입이 불가피할 정도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위협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 상태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습니다. 병력 투입이 필요할 정도의 사회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가 긴급권 발동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긴급재정명령 사건에서 국가 긴급권 발동의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2월 3일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과 사회 질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헌법 제77조 및 제8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불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문서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회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한 위헌적인 행위였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권이 국회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 권한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 원칙을 파괴하려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등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습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헌법 제13조 또한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기헌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44조 및 기헌법 제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청구인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국회 개헌 해제 요구 결의를 처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는 더욱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포고령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모든 정치 결사,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 반대와 저항을 예측하고 이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은 정치적 반대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고령은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독재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설령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포고령 제1호의 내용은 헌법상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거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경우, 이 기준에서 보았을 때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국민의 신임을 철저히 배반한 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태를 볼 때 그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또다시 어떤 헌법 파괴적 행위를 감행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청구인의 헌정 파괴 행위를 용인한다면 이는 향후 독재자를 키워내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50년 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피청구인의 대통령직 파면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헌법 수호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피청구인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청구인 측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명령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며 위법한 탄핵 조치를 강행하였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여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의 부당성과 법적 문제점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본 탄핵 심판 청구는 절차적, 실체적 모두 부적법하며 최소한 다음 4가지 이유에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 소추를 다시 의결한 것은 위헌입니다. 대통령은 2014년 12월 3일 밤 11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불과 2시간 후인 12월 4일 한시경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은 비상계엄이 이미 해제된 다음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7일 진행된 탄핵소추 표결에서는 제적의원 200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표결 부결을 선언하지 않고 표결 불성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실상 탄핵소추가 부결된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며 12월 12일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였고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여 가결시키는 것은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여 가결될 때까지 표결하는 것은 탄핵 소추의 남용이며 위헌적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 절차의 엄격성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심판은 효력이 부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처리한 것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므로 재의결을 거쳤어야 합니다. 국회는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주장을 주요 탄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기반하여 204명의 찬성표를 얻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탄핵 심판 절차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내란죄 부분을 처리하였고 현재 심판 대상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의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의결을 거쳤어야 합니다. 만약 내란죄 혐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탄핵 소추안이 표결되었다면 의사 전족수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국가 원수 및 행정수반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닙니다. 이를 위해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긴급명령권, 비상계엄 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긴급권이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했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며 사법부가 이를 심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입니다.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1시에 선포되었고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이 선포된 기간 동안 헌정질서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당일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이미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발의하며 탄핵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권을 남용하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강제로 추출하려는 시도입니다. 헌법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률 제2요구권을 부여하고 제2가결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대통령직을 흔들고 모욕하였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대통령과 검찰청의 활동 예산을 삭감하며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끌어내려 정권을 탈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회는 탄핵 사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내란 혐의를 선동하여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하여 빠르게 탄핵 심판을 종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주요 군지휘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하여 국방기능과 치안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 소추하며 직무수행을 중지시키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지연시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심판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며 헌법이 대통령 탄핵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은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더욱이 경찰과 병원들 사이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스스로 수감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정확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회 과반수 세력이 입법권을 남용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독재를 시도한 사실. 둘째,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여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국방기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 사실. 셋째,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 부득이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 넷째, 국회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여 헌법 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나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와 사명을 부여했으니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이번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받으셨습니까? 또 하시겠습니까? 네, 발언하겠습니다. 대통령직 발언의 유찬종입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국회를 장악한 야당과 대통령 간의 대립, 그리고 체제 변혁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 간의 대립, 나아가 친중 반미 세력과 친미 친서방 세력 간의 대립이 핵심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실제로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특히 친미, 친일 관계를 문제 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치 외교란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대시한점을 핵심 탄핵 사유로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서방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대통령이 비상경을 선포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단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로 인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으며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입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선거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부정 방지를 위한 위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지 직인 문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관리원의 개인 도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쇄된 직인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봉인지 문제의 경우 과거에는 종이 봉인지가 사용되어 회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함 조작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은 국가주권을 장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만약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 조용히 묻히고 계속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구국의 신병으로 책무를 다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는 앞서 김대성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한이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등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총 22건의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대통령 탄핵까지 포함한다면 총 29건에 이릅니다.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안이며 탄핵 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반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국방예산 삭감, 검찰 및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원전 및 산업 성장 관련 예산 삭감 등 모두 국정 운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로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국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구인 측, 또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잠시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죠. 이 법정에서는 정숙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졸거나 이래도 됩니까? 그런 점들 좀 주의해서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판관님께서 질문을 좀 있으신가요? 우선 지금 피청구 측에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가짜 국회라면 이 보호가치 있는 국회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라면 보호가치 있는 국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부정선거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저희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부정부보다 가짜 국회가 이렇게 예산을 깎고 탄핵 소추를 안 받으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시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국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해산을 다시 해서 재투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지금 야당 과석, 국회 과반 좌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그리고 국가 발전에 합당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무이 측에 올 1차에서 그 북중러 외교 문제에 적시하셨다가 빼셨잖아요. 왜 빼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일단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무슨 무수라고 얘기하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예, 그 준비기일에 제출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국회 첫 네. 네, 저희는 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별도의 소추 사유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국회 활동 방해 소추 사유에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체포 지시는 포고령 관련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체포 지시는 별도의 소추 사유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소추 사유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헌법 위반 주장은 철회하고 헌법 위반 주장을 중심으로 타겟 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결론 상정과 또 쟁점에 관한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측들이 그래. 탄핵 소추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누락했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탄핵 소추권 남용 및 보호이익 결여로 인해 소추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사실과 이에 대한 담화문 및 포고령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추 사유는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특정되어야 합니다.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려면 국회의 별도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구인 측에서는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 판단을 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1월 3일자 서면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 체포 지시는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 보장 규정도 침해되었으며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도 위법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탄핵 소추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누락했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재의결 없이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그러면 내란죄 부분 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은 내란죄를 처리했음에도 소추서의 동일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탄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영국 재판관님이 처리를 하라고 그 부분을 해주셔서 아니 핑계를 대지 말고 청구인은 즉시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정족수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소추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재선 대표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체가 무조건적인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기야. 당사자하고 재판관이 현장에서 상의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쟁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서영 대리 그 법조인 체포 지시가 아니라 국회의원 체포 지시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포고령 관련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에서 포고령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일부 수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영현 증인을 통해 신문 절차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포고령이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국회 군경 투입 관련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1월 14일자 답변서에서 군경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력 투입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병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구축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쟁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참고인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증인. 증인은 어깨도 펴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됩니다. 자,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본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출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인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승인과 부정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묻기로 명시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경험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헌입니다. 증인은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의 형식을 들려 북한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건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정상 이렇게 많은 불법적인 탄핵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자기에게 불리한 수사나 판결을 내리는 감사원장, 판사, 검사들을 탄핵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우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근 2일차 만에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등 입법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필수 생계와 관련된 원전, 대왕거래 시추, 아이 돌봄 예산 등을
이유 없이 삭감하는 것을 보고 거대 야당에 폭주를 막기 위한 견제 수단을 강구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비상계엄을 대통령님께 건의드렸습니다. 계엄 지시를 준비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증인은 비상계엄에 필요한 준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현재 국가의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내적인 입법 독재 상황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2024년 9월에 44년 만에 중국이 태평양 방향으로 ICBM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어서 러시아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동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의 북한군을 파병하였고 11월에는 북한의 군장성들을 모아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으니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드론전에 대비할 수 있는 드론 예산과 전선에서 싸울 초급 장교 복지 예산 그리고 북한 미사일에 맞설 킬체인 예산, 방어체계 예산, 응징 보복 시스템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황입니다. 저는 군 전문가로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국가 비상상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무회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당에 비상계엄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은 제가 참가했던 모든 국무위원회들께 직접 배포하였고 1시간 반 이상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모였고 적법하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시는 것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국무위원님들께서 계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셨지만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은 국무회의의 의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심의를 거쳐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매우 전격적이고 보안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배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긴급한 의안이므로 당일에 배포하신 것이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280여 명의 소수 병력만이 동원되었습니다. 조사된 바로 증인이 대통령님께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것을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짧게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계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병력만을 동원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는 과연 이것이 비상계엄이 맞는지 대통령님께 반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계엄은 지난 과거와 다르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야당과 반국가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최소한의 병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준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 투입된 병사들은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몽령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는데요. 답할 게 있습니까? 답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인 질문 중에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 또 있어요? 그래 또 있네.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280여 명의 소수 병력만이 동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280여 명만 동원됐다 이 말이 맞습니까? 참고인 측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인원은 280명 가량이고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회의사당 입구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아주 소수의 몇 명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280명이고 그게 또 다른 기관에도 또 투입된 병력들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그리고 특혜 취업 등의 문제로 전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저 또한 부정선거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 주권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 측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측 변호인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21세기에 비상계엄이 타당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였고 오랫동안 군에서 공부하였던 제가 군인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반국가 세력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견제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었음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군요. 증인은 아까부터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증인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도대체 뭡니까? 반국가 세력이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법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이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증러를 통한 한반도 외교 안보 위기 속에서 드론 예산, 초급 장교 복지 예산, 필체인 예산, 방어체계 예산, 응징 보복 시스템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무슨 세력이겠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사드 기밀을 중국에 넘겼는데 그것을 수사하고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야당은 탄핵 소추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증인은 너무 안보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를 하고 계세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왜 계속하려고 합니까? 이게 다 잘못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들의 생기가 위협받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증인은 국무회의에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반대 의견이 있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반대 의견을 안 따라서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기관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국민 주권에 의해서 당선되신 대통령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국가 권력 시스템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느꼈을 불안과 분노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엄 없이는 국민들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호소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계엄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진실을 깨달으시고 저의 충정을 알아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관님, 증인의 진술에서 알다시피 증인은 지난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 반성의 의지도 없고 오히려 계몽령이라고 하며 본인들의 내란 행위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 반성해야 됩니까? 네,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훈 증인, 탄핵 소추 29번 한 역사적 사례와 비상계엄 사례 중에 어떤 것을 봤습니까? 비상계엄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29번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적혀있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적절하게 견제하며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 독주를 일으켜 공화국의 기본 정신을 파괴하였고 그러한 정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는 계엄을 하였습니다. 그 선거연수원에 계엄국 보내셨죠? 네, 맞습니다. 그 왜 보내는 겁니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역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에는 현재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연수원에 머무르면서 그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확인차 군을 진입시켰습니다. 예, 그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계엄 이후에 사실상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보고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진술 서를 보면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김용현 증인은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저는 그분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 과반수 결의로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된 것은 사전 검토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 아주 소수만의 병력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회 정문에서 입구를 확보하고자 한 10명이 채 되지 않는 군인들을 향해서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았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회가 그 민주당하고 또 같은 이렇게 입장에 있는 그 국회의원 숫자가 190명 정도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서 계엄령 선포에도 즉시 해제 결의를 하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계엄 선포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엄 선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겠지만 부정선거 이것은 국민 주권을 농락하는 일이고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어떤 한 의원은 이것을 토론을 통해서 검증하자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권을 국민이 가지는 당연한 이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 심각성을 느껴 계엄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알겠는데 좀 흥분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부터 피청구인 측 증인인 홍장운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증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홍장운, 앞으로 나오세요. 증언대 앞으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본인의 증언으로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 소송을 받거나 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진행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홍장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은 신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및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계엄 당일 23시 6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공간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급히 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대통령한테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아서 공간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하셨다는 얘기시군요. 공터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체포 지시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청담동 개몽원에서 오랜만에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솔직히 말하실 필요는 없으셨을 텐데요. 아, 이게 아닌가요? 대통령 증인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피청구인 측 증인 신청하시죠. 네, 증인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제시한 체포명단 관련 메모지는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메모에서 어떻게 체포명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제가 1차 메모를 작성해서 보좌관이 2차 메모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증인이 제시한 메모지는 1차입니까? 2차입니까? 1차, 2차 메모지는 분실되었고 제가 오늘 제시한 메모는 제 기억으로 보고한 3차 메모입니다. 네, 증인의 증언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증인, 이 메모에 적힌 내용을 한번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김어준 체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메모는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증인의 주장대로 증인이 직접 1차 메모를 작성하였다면 본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증인은 임의로 작성한 메모를 임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인이 제출한 3차 메모에 대해 필적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헌문건 작성자의 필적이 박선원 의원의 필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증인은 해당 문건의 작성자가 특정 군 관계자라고 증언했지만 필적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박선원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필적 감정 결과와 증인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증인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만약 착오가 있었을 경우 그것은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증인의 증언이 바뀐 시점에서 정치인의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혹시 증인의 진술 번복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조정된 일입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회유도 압력도 받은 바 없습니다. 증언이 번복된 이후 본인이 특정 정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익의 제보자로서 법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을 뿐입니다. 근데 증인이 만난 관계자들 중에서 앞서 필적 감정에서 얘기한 박선원 의원이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개헌 당시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인에게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심지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폐지로 인해 국내 정보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네,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봐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대통령이 아니라 방첩사령관에게 제보명단을 받은 것입니다. 증인의 진술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이는 증인의 진술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변호인 잠깐만 써주시죠. 아까 뭡니까 증인이 계속 바뀌는 것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증인이 메모에 적힌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위 그 지영이 메모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 부분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좀 작은 지역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재판관 중에서 혹시 증인 신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 국정원이 체포권이 있습니까? 네, 정치. 우선 여기 체포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복을 작성하신 거죠? 약간의 음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구인 측 증인 곽종근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증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